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 어, 내용 중심으로 하는 거라 제가 뭐 시간의 느낌을 주는 거는 가능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 예, 녹화된 걸 또 보시는 분들은 또 끊어서 볼 수 있으니까 음, 이때까지 이제 그 빅5 이론 설명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전 강의 계속 들으셨다면 이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화 신경 발달 관점인데 약간 어려운 관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조금 보니까 예전에 보긴 했었지만 조금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되는 데까지 한번 읽어 나가면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아는 대로 좀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볼루션이라고 그러죠. 진화, 뉴로 디벨롭먼탈, 신경 발달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성격의 이제 관점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약술한 관점들은 모두 성격의 단일한 영역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들을 체계화할 것을 호소했다. 여기서 이제 이 단일한 영역이라는 게 뭐 정신분석이면 정신분석적인 맥락, 행동주의면 행동주의적인 맥락, 혹은 인지적이면 인지적인 맥락, 이런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1장에서 자연과학이 주로 확립된 모델을 반증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발전함에 반해 여기서 이 반증이라고 하는데 자 오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이 도그마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 또 그걸 통해서 실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검증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반증하는 측면으로 그걸 견뎌내는 거가 과학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론일 수 있다라는 거,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달을 하는데 사회과학은 심리학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껏 발견되지 않은 영역들이 과학적 사고의 최전선으로 이동함으로써 발전된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반증을 통해서 가지만 사회과학은 우리가 몰랐던 영역들을 넓혀가는 거로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밀란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유행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관점이 성격에 있어서 마지막 워드이며 이 얘기는 어,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뭐 설명이다라는 거에 어떤 측면으로 예, 어, 접근을 하고 곧 라이벌들을 내쫓고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이다라고 하는구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나가는 더 뛰어난 이론이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라이벌들을 내쫓고 모든 범위를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심리학 이론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론적인 일관성을 갖는 완벽한 과학적 모델. 예. 이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추구하는 측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지배자로서, 심리의 지배자로서, 심리과학, 심리학의 지배자로서 정당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이제 최신의, 근데 이것도 지금은 이 책 자체가 이제 옛날 약간 90년대 책이라 지금은 이제 이것도 약간 이 아닌 측면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심리학은 이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이론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인간을 설명할 게 필요 없다. 완벽한 과학 모델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야. 라는 이런 위치를 가지려고 애써왔다라는. 이제 밀란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한 시점 또는 이전의 다른 시점들에서 이제 앞에 나왔던 거 생물학적, 정신역동, 대인관계, 그다음에 인지적 관점에 구해왔다. 요 바로 위에가 사실은 이제 귀납적 접근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밀라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귀납적 접근 방법은 과학적 접근 방법이고 어, 이론을 가정하지 않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그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밀란이 추구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하는 데는 약간 결이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로 본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이렇게 돼요. 한대에게 생물학적인, 정신역동적, 대인관계적, 인지적 예. 이런 시점으로 이제 접근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수많은 후학들을 보강했고, 이 후학이라는 건 후배들이죠.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후배들은 학회 저널의 논문을 즉 학회 저널에 논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발표해 연구해 왔다라는 거죠. 각각의 학파들이. 그다음에 마침내 각각의 유행은 각자의 경과를 밟고 창시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면 그 관점은 얼마간 빛이 발한다. 그러니까 요걸 만들었던 전문 학자들이 이론들 막 후학들이 하다가 죽으면 사라져간다는 빛이 바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은 심리적 전통으로 일부 승인되지만 심리학적인 전통으로 좀 남지만 그 열정들은 사라진다는. 그래서 스키저는 사라졌다. 근데 여기 사실은 이제 요 후학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3세대 행동주의의 개념으로 좀 다시 컴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이트는 여전히 요 시대는 그랬어요.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음, 쇠퇴할 시점에 이제 해당되고 지금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진 않죠.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들이 뜨고 지는 것, 그다음에 어떤 특정 모델의 성공이 모델의 실제 공헌만큼이나 설립자들의 카리스마와 에너지에 의존하게 되는 사회과학의 열린 특징의 결과다. 말이 게 번역이 좀 그렇지만 이 심리학적인 어떤 발견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인물들이 있고 이 인물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후학들이 논문 내고 막 발전시키지만 이 인물이 사라지고 나면 어, 약간 뭐예요? 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게 빛바랜 형태로 되는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심리학 이론들 외에 요즘은 이제 신경심리학적인 게 훨씬 더 파워풀하게 나오긴 해서 새로 정립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맥락은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행동주의적인 거, 정신역동적인 거, 인지적인 거, 생물학적 측면들이 이제 도메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 관점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성격은 여전한 고전의 상태에 놓인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론들이 새로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약간 오랜 전통을 갖는다. 그래서 모델들, 각각의 성격을 설명하는 모델들은 이질적인 변수들을 압박함으로써 공격을 계속한다는. 자, 이질적인 변수를 압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 이론에서 자기 이론과 틀린 영역들을 압박해서 공격한다는. 그래서 내가 현재의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이다 그러면 분석적 관점, 예를 들면 다른 관점에서 파생된 이 변수들은 다른 영역들의 경쟁 구조물들을 정리하기 위해 곧바로 분류학적인 일에 뛰어든다. 좀 이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정 관점의 변수들은 핵심이 되지만 다른 변수들은 주변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는 인간 본성은 억누르는 사회적 힘의 맥락 내에서 성과 공격성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요 얘기는 정신분석 이론은 사실 메인이 되는 테마가 성과 공격성이에요. 예. 이걸 주제하면 이제 고전 정신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기서 약간 이 다른 변수들은 메인이 되진 않지만 어, 프로이트식으로 보면 이게 주요한 거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인 힘의 맥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요. 억누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웨어리는 의식 수준에 관한 정신 역동적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이거 앞부분에 좀 나옵니다. 정신 역동적인 어떤 생각을 설명하지만 대인관계적인 원칙들이 중심이라고 믿었다. 웨어리는 이제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materials, 요거는 이제 어떤 자료, 뭐 도구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메테리얼이 뭐냐면 분석적 맥락에선 투사 검사, 로샤 같은 거죠. 환상, 예술적인 산물들을 포함하는 투사적이며 간접적인 공상 요소들을 통해서 표현된 무의식 및 전의식의 메테리얼을 무의식과 전의식, 이거는 행동적인 게 아니라 정신분석적인 용어죠. 무의식, 전의식이라는 자료들이 자신의 프라이베이트, 개인적인 상징화라고 이라고 칭한 성격 수준에서 체계화될 수 있다고 본 거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 좀 어렵죠. 이 무의식이라든가 전의식이라고 얘기되는 분석적인 용어에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재료들이 개인의 어떤 언어 표현이라든가 상징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상징화되는 과정이 일종의 성격의 모습으로 띠게 된다고 본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사람의 성격들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분석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분석적 아이디어를 단순하게 무의식, 뭐 의식으로 본 게 아니라 정신역학적인 개념을 대인관계 맥락으로 봤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나 전의식에 해당되는 후사적이고 환상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이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상징화되는 형태로서 성격이 구조화된다라고 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관점의 변수들이 핵심이지만 그 주변에 해당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을 갖다가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다라. 키에슬러는 그의 1982년 대인관계 원을 앞에 좀 나옵니다. 대인관계 원이 행동적 활동들의 수준으로 변형했다. 예, 이건 행동적인 활동의 수준으로 이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개념을 바꿨다라. 벤자민은 그녀의 SASB 모델이 요게 이제 앞부분에 좀 나올 텐데 다시 한번 뭐 돌아가서 보셔도 되는데 요게 정서에 관련된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예, 내용들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SASB 모델이 정동과 인지적인 영역들 모두를 포함하도록 변형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인지심리학적인 내용인데 요게 메인이 되지만 핵심이 되지만 다른 변수들이라고 하는 게 정동과 인지 영역들 모두를 포함하도록 자기 이론을 바꿨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밀러는 주요하게 다루진 않겠다고 했는데 요인 연구자들 이게 이제 빅파이브 같은 거예요. 연구자들은 성격 장애들을 통계적으로 축출된 차원들의 프로파일로 전환하였다. 요거 이 성격 형용사에 해당되는 4,500개 정도를 유사한 언어의 그룹으로 묶고 예. 이거는 요인 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차원을 추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5개의 차원, 빅5라고 얘기되는 차원 요소로 프로파일로 전환해 가지고 성격을 설명하는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전환은 인접한 영역 내에 조직화된 힘을 묘사함으로써 그 모델의 범위를 설명하기에 명백하게 인상적이다. 그건 그냥 영어 번역을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골자는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또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서 5개 차원을 찾아내고 요거 가지고 인간의 성격을 설명했다라.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앞부분까지 정리를 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건 이제 진화 신경 발달적 관점을 아직 설명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에서의 발전은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막 접근을 했었고
이런 시점에서 생물학적, 정신역동적, 대인관계적, 인지적 관점이 힘을 유지해 왔다라는. 그런데 이 사회심리학이 이거를 만들었던 인물들, 설립자들의 카리스마에 굉장히 의존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이론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역동적인 거가 더 맞다라든가 이런 경쟁을 할 때 자기 이론의 메인이 되는 어떤 핵심적인 변수들은 중심으로 두면서 이거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주변적인 거로 해서 포함하는 구조로 접근을 해왔다라는. 그러면서 분석에서의 레이어,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어, 키에슬러, 그다음에 벤자민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분석에서 우리는 성격에 관한 통합적 관점에 집중하는 데 실패한 혈투 조각과 함께 남겨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는. 컬트 아시죠? 이렇게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편 전체에 그걸 컬트라고 그러죠? 맞나? 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되지 못하고 실패한 상태로 있다라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절충주에 항복하기보다 이거에 만족하기보다 우리는 어떤 이론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매트릭스, 여기 말하는 매트릭스는 어떤 전체를 이루는 구성물들이에요. 가로지르는 변수들의 패턴으로 성격을 분명하게 포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는 형태의 것으로 포용하는 이론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한 이론은 분명 다른 관점과 달리 발달하며 대신 주요 관점들을 통합하며 성격 유형들이나 성격 장애들의 분류 체계를 특징적으로 발달시킬 것이다. 이 얘기는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격 장애라든가 성격 유형들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우리는 종종 강조했듯 성격은 상호작용하는 영역들의 본질적 천체다. 이게 뭔 얘기냐?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들의 총합이라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격 이론은 성격 그 자체의 구성만큼이나 통합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래서 표 2-3 나오죠. 요 얘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영역도 있고 인지 영역도 있고 생물학적 영역도 있고 정신역동적 영역도 있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형태로 토탈 도메인이죠. 이렇게 돼야만 설명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열쇠는 더욱 적절한 필드에 포함되지 않은 체계적 원칙들을 찾아내는 데 있다. 이거는 이걸 통합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더 여기에 적절한 필드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 필드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 안에서 이걸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면 총체적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없는 동안 이제까지 강조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의 세트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성격 내의 다른 관점을 총체적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과거의 오류들만을 반복하는 것뿐일 것이다. 이거 좀 어려운 설명이죠. 예. 그래서 이게 없는 동안이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총체적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없이 이때까지 중요하지 않은 새로운 변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오류들을 범할 뿐이라는. 그래서 골자는 요 얘기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또는 요런 맥락 하에서 이 각각의 그 행동주의가 됐든 정신분석이 됐든 이런 영역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합하려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한다라는. 그래서 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의 이론은 나아가고 정복하기보다는 그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관점 이상으로 존재하는 전체적 구조물의 세트를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각각의 도메인이 있죠. 이것들이 요 하나를 로 성격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들로 설명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통합은 전체 부분들로서 가능해진다라.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선택하고 요건 버릴 것이라고 하는 양자택일은 동화될 수 없는 불완전한 관점의 불편한 절충지대라는 얘기는 하나를 배제하고 하나를 선택, 정신분석은 맞고 행동주의는 틀리고 인지주의는 맞고요. 행동주의는 틀리고 행동주의는 맞고 인지주의는 틀리고라는 식으로 배제하는 형태로 해서는 불편한 절충주의다. 우리가 전체 답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 절충해서 사용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밀라는 얘기하고 있는. 어렵죠? 요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진화 심리 신경 발달적 설명인데 사실은 요 내용은 앞부분의 도메인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질문을 언제든 주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화적인 측면에 대한 기초를 보겠다라는. 그래서 에볼루션이고. 그래서 성격에 있어서의 진화 심리학적, 진화 심리학이 아니라 진화적인 기초예요. 그래서 진화란 인간에 대한 통합적 과학의 근간으로 필연적 선택이다. 그렇죠? 진화 이론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인간 심리의 이해에 있어서 진화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성격이 인간 전체를 교차하는 변수들의 총체적 패턴들과 관련이 되시지 성격이라고 하는 게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를 설명하는 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러듯이 생존과 번식은 적응 잠재성과 부적응적 잠재성 모두를 다음 세대로 이동시키는 총체적 유기체이다. 번역이 이거는 엉터리인 것 같아요. 골자는 이거예요. 생존하고 번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목적이라는 것도 하죠. 그래서 종종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하지만 그렇죠? 많은 유기체의 진화적 성공은 자신의 특질과 잠재적 능력의 전체적인 외형과 환경적 특질 및 잠재 능력 사이에 피, 적응에 달려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기체가 진화적으로 성공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특질이라든가 능력들이 뭐예요? 환경적인 상황에 잘 맞아 들어가지고 적절하게 맞춰져야 된다는. 그렇죠? 이게 진화의 성공이죠. 근데 여기 진화랑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건강은 한 사람의 전체적 특질의 외형과 인간에게 기능적인 환경,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랑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가족, 직장, 학교, 교회,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뭐 놀이 집단 같은 거죠. 이런 환경의 특질의 잠재적 능력 간의 피트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개인의 어떤 특질과 환경적 요소가 얼마나 잘 적응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까? 심지어 건강이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의 진화적 맥락으로는 서바이벌이 중요한데 생존이 중요한데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생존과 뭐였어요? 번식. 그렇죠? 이게 진화 이론이에요. 진화론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적자생존. 두 번째가 잘 적응해도 자손을 번식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번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번식하죠. 또 번식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돼.
이게 두 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자, 이랬을 때 생존을 좀 보면 생존은 삶의 유지와 삶의 증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고통과 쾌락의 양극성을 갖는 게 생존이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생존이 뭐냐? 어떤 유기체의 첫 번째 과제는 당장 살아남아야 되죠? 내가 살아남아야. 예. 그래서 생존에 실패한 유기체들은 그들의 유전자와 특성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죠. 아무리 적응을 잘해도 내가 번식하지 않으면 자손한테 물려주지 못하지만 적응 자체를 못한다 그러면 그런 기회 자체가 실패하죠. 그래서 바이러스든 인간이든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 자신을 육식동물의 위협과 호메오스타시스한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설명 좀. 호메오스타시스가 뭡니까? 시스틱, 스테이틱, 예, 항상성이라 그러죠. 항상성은 뭐냐면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고 너무 추우면 이렇게 닭살 돋고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떨고 이런 게 우리가 신체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그래서 체온만 해도 1도만 올라가도 이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불행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지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상으로 보면 우리 조상 때랑 비교했을 때 우리 조상 때는 어떻습니까? 사자, 호랑이, 코요테 이런 육식 동물이 나를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피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기상 환경, 내 어떤 신체 내부의 어떤 이 적응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내 불행이라면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게 생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말 그대로 죽음을 맞는 길은 수백만 가지라. 죽는 길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죽는 방법 혹은 죽는 이유에 대한 걸 지져보면 수백만 가지죠. 진짜로.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 그래서 이런 거로부터 살아남는 거가 서바이벌. 그래서 생존적 과제들과 관련되어 온 진화 기제들은 삶의 증진과 유지를 향해 지향되었다. 오리언트 예, 방향이 잡혀져 있다는 거. 그래서 생존은 크게 두 개다라는 거예요. 증진과 유지예요. 예. 그래서 전자는 삶의 질의 개선과 관련돼요. 증강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형태. 유지는 예, 관련되어 있고 유기체가 희망을 갖고 생존 기회를 증가시키는 행동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들은 번영과 증식, 증식이라는 건 이제 자손을 많이 만드는 거죠. 요걸 이끈다는. 이게 증진이에요. 유지는 뭡니까? 후자는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적인 행동들과 환경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된다라는. 이게 우리의 성격에 크게 남아있는 진화적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행복하고 좋고 생존을 증강시키는 쪽으로 하고 반대는 뭐냐?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유기체를 이끌는다는. 그래서 어떤 기제들은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회피하는 양극단을 형성한다는. 고통을 회피한다는 건 극단적 고통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기쁨으로 경험되는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반복되고 대개 삶을 증진시키고 그렇죠. 쾌락은 그렇게 되고 고통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운 게 경험되는 행동들은 삶의 위험에 빠뜨리는 잠재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반복되지 않으려는 경향,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거나 즐거운 경험들의 반복에 실패한 유기체. 계속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못 해요. 그러면 오랫동안 견뎌내지 못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제들은
삶의 증진 및 삶의 유지의 과정들과 관련된 이 단계들과 연합되어 있는, 그렇죠? 증진하거나 유지하거나. 그래서 이들 상위 과정들은 이게 우리가 살아남는 존재의 existential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 그게 증진과 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과 고통 양극성이라고 하는 pleasure, pain, polarity라고 부르는 어떤 기제들은 추상의 최상위 수준에서 현상학적으로 또는 운유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요게 아이고 추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재의 목적에 있어서의 가장 최추상적인 형태라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두 과정 모두를 나타내고 그 과정들은 쾌락을 더하고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된다. 그래서 더 좋고 즐거운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고통은 피하려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이 정해지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존재의 목적과 관련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이게 이제 강악성 성격이라는 거예요. 강악성. 예. 이게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결손을 갖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형태. 이게 성격으로 보면 분열 성격, 스키조이드.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발달적 단계들의 견지에서 쾌락 고통의 양극성으로서의 지향은 센서리 어태치먼트 기간 동안 셋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감각 애착 기간 세트된다고 봅니다. 이런 쾌락과 고통의 양극성을 지향하는 어떤 생물학적 경향성은 감각 기죠? 우리가 애착 단계에서 초기 요때 세 그러니까 세트가 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죠?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 많은 내용이라 하는 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긴 진화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진화는 무엇이냐? 생존과 예, 번영이고 생존에 해당되는 건 증진과 유지의 개념이다. 증진은 좋은 건 계속 경험하도록 하는 거. 나쁜 건 피하도록 하는 거. 위험적인 건 피하게 하는 이 두 개가. 그래서 극단으론 쾌락, 극단으론 고통이라고 하는 양극성의 경향들을 갖게 된다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적응입니다. 예, 적응은 어댑테이션이죠. 그건 뭡니까? 환경의 동화와 환경의 조절이에요. 동화 조절 아시죠? 피아제. 그래서 이건 수동, 능동 이렇게 극성을 간다면 양극성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어, 환경에 내가 맞출 것이냐, 환경을 나에게 맞출 것이냐의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유기체가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두 번째 진화 과제는 적응이다. 아까는 생존이었죠. 적응은 뭡니까? 예, 환경 내에서 존재한다라는. 존재는 환경 내에서 존재하죠, 그렇죠? 환경 바깥에서 따로 독립돼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기체들은 그들의 주변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는 각자 자신만의 기능 유형을 따르거나 지지받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을 적응시켜야 한다. 그렇죠? 예.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내가 바꿔야 된다는. 모든 유기체는 더 낮은 순위의 욕구들, 예를 들면 허기, 갈증, 수명 이런 욕구들을 만족시켜야죠. 이건 생존에 관련돼요. 그다음에 포유동물과 인간은 또한 안전, 애착 같은 다른 욕구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이 본질적으로 관대하든 적대적이든 환경이 그러니까 온화하고 날씨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런 환경이든 춥고 덥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거든 선택은 근본적으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생태주의의 동화하고 환경이 주는 것을 수용하려는 경향성인데 환경을 수정하고 개입하는 경향성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환경에 맞추는 게 있고 환경을 나한테 맞추는 두 개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래서 적응의 이들 방식은 진화의 첫 번째 측면인 존재와 구별된다. 예. 이 단순히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가 아니라 어떤
경향을 갖느냐는 환경에 동화되느냐, 환경에 에, 그러니까 수용하느냐. 그래서 통합된 구조가 존재할 때 그것은 환경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보의 변화를 통해 그것의 존재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통합된 구조가 존재한다면 환경과 에너지, 정보 변화를 서로 어, 조율해야 된다라는 이제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되게 추상적인 설명들이라. 그다음에 이 진화의 두 번째 측면은 모두 두 부분의 양극단으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태적인 지위에서 환경에 동화되는 수동 지향 대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조절, 동화 조절의 능동적 지향으로 환경에 적응은 나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수동적인 거와 능동적인 게 있고 동화와 조절로 나눌 수 있다는. 이 적응은 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있고 환경을 나한테 적응시키는 게 있다라는. 심리학의 발달적 관점에서 이 양극단은 아동이 자신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에 상대적으로 동화되는 수동적인 유형, 상대적으로 조절시키는 능동적 유형에까지 전형적으로 발달시키는 기간인 센서리 모터 어토노미 스테이지에서 개체 발생적으로 표현된다. 이거 피아제 이론이죠. 감각, 운동, 자율리, 어토노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화 조절 양극성은 필연적으로 체계의 확장으로부터 나온다. 요거는 체계라면 유기체들이 이제 성장하거나 성숙되는 과정 안에서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 측면에서 서바이벌이라는 그 체계는 주로 유기체 내의 존재로서 보여지는 반면 적응은 자신 논리적 전개를 위해 체계들을 사람으로부터 맥락 내 사람으로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체계들을 사람으로부터 그다음에 사회적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맥락 안에 있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예, 수동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예, 유기체의 내적 존재로서 어떤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부 환경의 맥락 안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로서 외부 환경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거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능동 오리엔테이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환경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 성실한 중개자로 움직인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역동적인 이걸 이제 지금 밀란이 우리가 성격에 있어서 이 여러죠. 환경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게 어, 적응해서 우리가 수동과 능동의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능동 유기체 모델이 적절하다. 근데 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지든 존재하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작업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동화를 추구한다는 거는 수동 유기체 모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기 쉽지 않으시죠?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골자는 지금 뭘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진화예요. 그리고 진화는 예. 이거 앞에 나왔죠? 어, 생존과 적응. 예. 생존과 적응이고 적응은 능동적인 거와 수동적인 게 있고 생존은 뭡니까? 생존 다시 예. 생존 힘과 쾌락. 예. 능동 수동. 삶기에서 내게 좋은 거는 계속 유지하고 나쁜 건 피하는 거. 보통 쾌락. 그다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에 내가 적응할 것이냐, 환경을 나한테 적응시키도록 변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지향된 사람들은
환경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지향되어 있는 사람은 주어지던 그 작업을 동화되려고 섞이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의 개념이에요. 자, 생존하고 적응한다라고 해서 유기체가 남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쵸? 번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복제라 그래요. 그래서 리프로덕티브 양육과 리프로덕티브 증식. 그러니까 복제에 있어서 새로운 생산에 있어 양육하는 거와 증식하는 거. 그래서 자, 이 개념은 타인지향이냐 자기양, 타인이냐 나냐의 양쪽으로 나눈다. 자, 지금 축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 고통과 쾌락이라는 축. 또 하나의 축은 수동과 능동. 또 하나는 나냐 타인이냐. 그래서 모든 유기체가 직면하는 세 번째 보편적 진화 과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생물학적 기제들이며 각 성별이 지인풀, 유전자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표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프로덕티브 유형들과 관련된다.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유전자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생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생식의 어떤 유형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모든 유기체들은 결국 진화를 위해 번식해야 된다. 그렇죠? 진화하기 위해서 번식한다는 거고, 뭐 번식하기 위해서 진화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극단은 생물학자들이 R 스트레이트로 언급해 온 것이다. 이런 용어가 있네요. 여기에서 그 목적은 많은 수의 후손을 번식시키는 거. 아마 이건 리프로덕티브 스트래티지 같아요. 그다음에 후손은 재난 가능성이나 운명에 저항하여 그들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남겨진 것이다. 다른 극단은 K 스트래티지. 그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생성된 후손에게 부모가 굉장한 보살핌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 말이 어렵지만 R 전략과 K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R 전략은 새끼를 그냥 막 나는 거예요, 많이. K 전략은 하나를 놓고 한두 개를 놓고 얘네들을 생존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극단이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존재하긴 하나 이들은 사회생물학에 더욱 남성적인 셀프 오리엔티드 대 더욱 여성적인 어더 너터링 전략과 유사하다. 이거 유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을 것이냐, 타인을 살아남게 할 것이냐. 심리학적으로 전자의 전략은 종종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고 배려가 없고 무지한 거로 판단되고 후자의 전략은 친화적이고 친밀하고 보호하고 염려하는 것으로서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들은 많은 자손들에서 번식의 투자물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의 원천을 매우 드물게 퍼뜨리거나 긴 임신 기간에 투자물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들의 새끼는 최상으로 양육하는 것에는 실패한다. 이건 번역이 조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원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자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어, 개체수를 많이 낳아서 살아남게 만드는 걸 할 것이냐, 어,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길러낼 것이냐, 요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체수를 많이 높이는 거는 셀프 오리엔티드. 그다음에 잘 키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많이 좀 설명 그렇지만 자손을 많이 번식하는 것, 얘들이 생존이 중요한가는 건 내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거고, 나를 시상해 가면서 새끼를 좀 더 잘 키우려고 하는 건 어더 누트리션, 남을 양육하는 형태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복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유기체들이 그들의 환경에 잘 적응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삶이든 그 존재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그렇죠. 누구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기체들은 그들이 후손을 남겨둘 때 세 번째 양극성인 리플리케이터리 스트레치 패턴을 제시한다. 이건 이제 세 번째예요. R 스트래티지, K 스트래티지.
세 번이 리플리케이터리 스트래테지라는 거죠.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기제들은 생물학자들이 한 극단을 R 혹은 셀프 프로파게이팅 스트레치. 프로파게이티가 무슨 전략 이런 거죠? 예. 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다른 극단 K 혹은 어더 뉴처링을 언급한 거 관련되는데 쾌락 고통처럼 자기 타인 양극단은 일차원적이지 않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 나 아니면 타인이고 타인 아니면 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양극단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만 챙기지도 않고 타인만 또 신경 쓰지도 않는다라는 요게 이제 리플리케이터리 스트레테지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박성과 부정성의 성격들이 그렇듯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양극단상에서 갈등한다. 예. 그러니까 부정성 성격이라든가 강박성은 이 두 개. 그래서 발달 단계적 관점에서는 한 개인의 셀프와 어더를 향한 오리엔테이션은 인트라 코르티칼 아이덴티티 단계 동안에 주로 발달한다. 예. 요거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나, 셀프와 어더를 향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니까 나 중심으로 할 거냐, 타인 중심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트라면 관계죠. 예. 인트라 코르티칼이면 이게 피질이죠. 그래서 피질이 간이라는 의미인데 이 아이덴티티 단계 동안 주로 발달하는 거는 피질갈 단계라는 거 제가 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 피질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이 정체성을 만드는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아이덴티티 동안에 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예 제가 보충을 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어, 원서를 좀 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여기 다시 요 부분 접근을 좀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진화 뉴로 디벨롭먼트, 진화 신경 발달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진화라고 하는 건 특히 세 개로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생존, 두 번째가 적응, 세 번째가 복제. 그렇죠? 생존은 쾌냐 고통이냐라고 하는 거 양극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적응은 뭡니까? 수동이냐 능동이냐. 복제는 어, 나냐 타인이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이기적인 측면으로 자손을 많이 번식시키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맥락의 접근과 굉장히 나를 희생하면서 정성 들여서 새끼를 잘 길러내서 어, 생존을 높이는 접근 방법인 타인의 두 가지가 있다라. 그런데 복제에는 세 번째 패턴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양극. 이게 세 번째라는 거는 단순하게 나냐 타인이냐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극단으로 가서 일차원적이지 않고 다른 맥락의 개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뭡니까? 어, 요거를 이 양극단의 중간점, 균형을 잡는 측면으로 진화하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요게 발달의 시기로 보면 인트라 코르티칼 아이덴티피케이션. 요거는 인트라라는 거는 사이란 뜻이고 코르티칼은 피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뇌의 어떤 내적인 완전히 개인적인 어떤 발달에 관련된 거라면 인트라 코르티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성숙과 발달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요렇게 나냐 타인이냐라는 전략과 연관돼서 신경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보죠. 예, 잠시다면 네. 수동 능동 양극성처럼 자기 타인 양극성은 필연적으로 체계들의 확장으로부터 나온다. 체계라고 하는 건 어떤 이 성격 발달이나 이런 체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 측면이 환경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기에서 체계는 시간을 넘어서서 발달되어 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 환경에서 실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타인 자기라고 하는 것도 발달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의 목적은 자신의 생존이나 연속이지만, 그쵸? 시간을 넘어서서 표현될 때는 번식 및 번식을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요거는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생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는다는 게 생명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만 계속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시간을 넘어서서 생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번식이라는. 요게 소위 말하는 성의 이제 발달, 진화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예. 대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요거가 사실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예, 특히 복제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진화 신경 발달이라는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존과 적응, 살아남는 거, 그다음에 잘 적응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내 개체만 그냥 유지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성생식은 복제라는 걸 해요. 근데 복제를 할 때 두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새끼를 많이 낳는 거와 새끼를 적게 낳는,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낳는 건 이기적인 접근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전자를 많이 만드는 형태의 자기중심적 오리엔테이션, 그게 아닌 타인, 어더 오리엔테이션은 나를 희생하고 번식을 통해서 나온 거를 더 소수를 만들어서 생존시키는 방식이라. 근데 복제는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 리플리케이토리 스트레치라는 거는 이 중간 어딘가의 요소들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신경 발달적인 시기는 인트라 코르티칼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데 이게 이제 여기도 간간히 나오지만 성격의 경향성이 이런 요소들이 뭐 강박증으로 가는지 반사의 성향으로 가는지 나르시즘으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도메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긴 시간에 여러분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걸 조금 설명드려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영역에서는 이게 번역 때문인 것도 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성격을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알아야 질문하실 텐데 너무 어렵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하고 좀 어렵지만 쭉 쫓아오시고 제가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도표들 나오죠? 예. 이 얘기들이 이제 그냥 성격 장애로 가지 않고 쭉 보시면은 아, 요게 요런 형태들이 요런 성격과 연관된 병리로 나타나고 여기 나오죠? 그런 성격 경향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진화적 맥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제가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